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제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네. 오랜만이네요. 네. 시작하니까 기침이 나오네. 그럼 안 돼요. 네, 저도 오랜만에 찾아뵙는 불곰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건강 괜찮아지신 거죠? 아, 저요? 우리가 건강 얘기를 여기서 냈었나? 했죠. 아, 기침 좋아졌어요, 이제. 좋아졌죠. 네, 네. 그래서 기침 제가 그러니까 가끔씩 한번 이렇게 기침 감기 걸리면 너무 오래 가가지고 이번에도 좀 그런 케이스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살짝 남아가지고. 야, 이쪽이 다 기관지랑 이쪽이 다 안 좋으시네요. 기관지염 때문에 좀 고생을 하긴 했고 그 전에 원래 역류성 식도염도 살짝 있어서 또 말을 하니까 녹음에 관련된 그런 게 있던 건가?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녹음을 하려면 뭔가 성대에 좀 더 힘이 들어가겠죠? 아, 그죠.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래도 건강히 돌아오신 걸로 추정돼서 다행이네요. 건강합니다, 저는. 네. 네, 제이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정말 그런 표현이 맞는 것처럼 벌써 1분기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1분기? 아, 그렇죠. 그렇죠. 예. 1분기 3월까지니까. 예. 네. 약간 바스스슥 이렇게 시간이 네. 바사삭 사라지는 것 같은 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벌써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을 너무 다 해버린 느낌이 들어서 아직 새해 다짐 하지도 않았는데 네. 전 그렇게 그래도 봄이 살짝 오는 것 같아서 기분은 살짝 좋아지면서 감기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해 다짐 같은 거 좀 원래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네, 전 좌절하는 걸 좋아해서 엄청 세워놓고 다 안 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다 한다 그랬으면 약간 좀 거리감 들 뻔했는데 또 다 한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런 동질감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네네, 저는 좋아요 그게. 저는 이제 새해 다짐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네, 그냥 이제 되는 대로 살면서 하루하루 건사하기 바빠서. 근데 또 그렇게 사는 게 저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막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좀 그런 강박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한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성취가 눈에 보여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살아요. 네, 버티다 보면 살아남다 보면 네. 없어져 주변이. 그리고 또 뭐랄까 일이든 삶이든 하다가 내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새로운 것을 좀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한 40년 조금 넘게 살다 보니 네,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근데 다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타이밍에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뭐랄까 딱 알아채는 이게 기회다. 그런 센스는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걸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되고 그것이 뭐 체력적이든 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실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뭘 한 것 같은 생각하는데 이 팟캐스트도 사실 길고 가늘게 길고 가늘게 가는 게 제 모토거든요. 50년 팟캐스트 해보기 막 이런 거. 50년이요? 그걸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깰 수도 없는 기록이고. 그리고 저희 오늘 그 네이버 파트너스 케어 홍대에서 홍대점이죠? 네네. 여기 와서 이제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팟빵 이런 데도 다 나가긴 한 팟빵 파티, 아이튠즈, 뭐 유튜브에도 저희가 업로드하고 하는데요. 또 저희가 이제 처음 여기 와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오디오 클립 쪽에서 이제 저희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면 이 홍대 센터 사용을 이제 하게 해주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네이버 파트너스 케어에 감사드리고요. 진짜. 네, 다른 채널도 저희 다른 플랫폼도 사랑하지만 특별히 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대한 사랑이 좀 조금 더 많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 앞에 지금 이 마이크 뭐라 그러죠 이거를? 마이크
아무도 몰라. 어쨌든 제 앞에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라는 글씨가 계속 보이니까 네네. 약간 네이버 회원이 된 것 같고 가족이 된 것 같고 감사하네요. 네, 하여튼 네. 이렇게 또 녹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네, 오디오 클립께 감사드립니다. 존칭했어. 네,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1번 출구 앞쪽에 있는데 아마 좋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잠깐 네이버 오디오 클립 먼저 말해야겠는데? 네, 이제부터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부터 얘기하는 걸로. 네,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파티, 아이튠즈,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좀 어느 플랫폼이든 좀 많이 부탁드리고 네. 인스타, 페이스북에도 금책바 계정이 있어요. 금책바 소식이 궁금하시면 팔로우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거든요. 사연이 별로 거의 안 와서 댓글을 남기시든 사연을 올려주시든 보내주시든 다 소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연 보내주실 곳은 금책바 이메일 프라이데이북스 S가 2개고요. 끝에 gmail.com이고 일상의 뭐 사소한 이야기, 뭐 축하받고 싶은 일, 위로받고 싶은 일, 그 라디오 하면 그런 거 막 많이 보내시잖아요.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는 다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개해드려야지.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댓글이 하나 짧게 그래요? 왔는데요. 이거 들으시면 되게 좋으실걸요? 제이님이 오디오 클립에 한 이틀 전에 저희 장강명 작가님 책이 이게 뭐라고 거기에 짧게 격려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수혜님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제이님 화이팅! 잠깐 아는 분 아니에요 이거? 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수혜. 알 것 같다. 진짜 이렇게 오셨네요. 네. 짧은데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잠깐만. 그전 댓글이 네. 1월 23일에 있네요. 그런 거 말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네. 화이팅 해주셨으니까 네. 답글 한번 뭐라고 해야 되지? 답사? 네. 화답해 주시죠. 화답. 네. 수혜님, 제가 아는 수혜님의 아이디를 쓸 법한 분이 떠오르긴 하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부터 네, 너무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기분이 더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다 소개해드린다는 거. 네, 진짜 다 소개해드린다는 거. 네, 오늘은 저희가 책 하나만 가지고 좀 깊이 토크한다기보다는 뭐 요즘 본 영화, 뭐 드라마, 뭐 또 주목하는 책 있으면 좀 이렇게 짧게 소개하면서 그냥 오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이님 또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좋아하죠. 네. 네네. 요즘도 극장에 가끔 가세요? 네, 가끔 진짜 조조로 막 조용히 갔다가 오고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극장이 의외로 되게 안전해요. 네네. 근데 코로나에 있어서 거리두기도 나름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팝콘 그런 건 못 먹죠? 팝콘은 못 먹더라고요. 아예 팔면 테이크아웃으로 그냥 줘버리고 네. 저 샀다가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그죠. 안에서는 못 먹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지다 보니까 극장을 통한 뭐 무슨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 그런 케이스는 저도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뭐 처음에는 좀 찝찝한 면이 있어서 극장을 이제 좀 안 가게 됐고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좀 영화계도 빨리 좀 정상화되면 좋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또 요즘 뭐 보신 것 중에 인상적인 작품 뭐 있으세요? 뭐 영화관에서 본 걸로 얘기하면 네,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열차 편을 지난주에 봤나요? 네. 핫한 작품을 또 챙겨 보시네요. 네, 나온 지 조금 됐는데 그거 보고 와서 저의 선입견이 다 깨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선입견은 뭐가 어떻게 깨졌나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분이 이제 애니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하실 수 있는데 좋아하는 편인데 그 모든 작품을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귀멸의 칼날은 그냥 괜찮은 작품이네. 그래서 만화책으로도 조금 보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좀 봤었어요. 그렇게 빠져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극장판 나온다고 해서 약간 원피스 극장판 느낌처럼 약간 아예 별개의 이야기를 좀 담는 느낌이어서
내가 굳이 팬이 아닌데 봐야 되나? 그래서 그냥 저는 애들이나 팬용인가? 그리고 그냥 지나쳤는데 저 영화 유튜버들 많이 좋아해서 따라 보는데 한 분이 자기도 귀메르칼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새 그 애니 보고 있다가 마스크가 젖어들었다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귀메르칼라 영화 보고 나서 나오는데 피규어를 찾고 있었대요. 자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싶으면 한번 갔다 오세요 해서 한번 갔다나 와보자. 그래서 봤다가 실제로 저도 마스크가 한 2번 정도 젖어들었고요. 진짜요?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아니 진짜로 저도 이제 그 주변의 반응은 좀 보게 되잖아요. SNS든 뭐 이런 걸 통해서. 네네. 그거 보고 막 오열했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전 사실 오열. 거의 마지막은 네네네. 오열하다가 네. 그러니까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걸 다 넣어줘요. 그 감동 포인트를. 이건 스포가 아니겠죠? 소품 얘기하는 건? 뭐 그냥 간단히 네. 부러진 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막들 올라가는데 희미하게 그때 또 오열인 거죠. 우린 그 검이 무슨 검인지 아니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봐야 하나 싶지만 저는 안 볼 것 같지만 네네. 나중에 이제 뭐 VOD로 네네. 정말 추천. 볼 것 같고요. 좀 큰 화면에서. 왜냐면 정말 애니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면의 아름다움이 그렇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애니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애니는 일단 좀 다르죠, 그게.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걸 다 보고 있자니 막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애니는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찾아보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귀멸의 칼날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랄까 일본 만화를 보는 그게 약간 좀 끊겨 있어요. 옛날에 딱 그 제 20대 정도까지 좋아했던 그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바람의 검심. 예를 들자면 그 시대. 그러니까 딱 그 정도에서 끊겨 있고 그 뒤에 뭐 이제 진격의 거인 이런 거 뭐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제가 직접 보진 않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귀멸의 칼날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극장판 내가 굳이 봐야 되나? 네. 저도 딱 그 정도 생각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막 약간 그쵸. 약간 애니를 한때라도 좋아하신 분, 그 약간 검사 이야기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누가 평하던데 그 애니계의 보헤미안 랩소디. 그러니까 옛날 향수 약간 불러일으키고 되게 메시지 단순하잖아요. 뭐 삶을 나아가라, 적을 베라 이 아주 단순한 말인데 그거를 이제 영상미를 쏟아 부으면서 그리고 한없이 순수한 캐릭터 한 명이 등장을 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버리니까 약간 옛날 향수에 젖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일본하고 한국에서는 흥행이 너무 성공해가지고 그쵸. 다들 놀래고 일본에서 그 센가치히로의 7월 이겼어요. 그거 제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또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그쵸. 코로나 시기 아니었으면 한 1억 명 버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지? 근데 뭐랄까 일본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문화 격차 이런 게 너무 많이 줄어들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탁월하게 앞서는 것도 있죠. 근데 만화 산업 쪽으로는 여전히 일본이 좀 강세이고 특히 뭐랄까 극장판 컨텐츠를 되게 잘 만든다는 생각은 해요. 저도 때는 바야흐로 제 군대 있을 때인데 나왔다.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되게 많거든요. 저도 봤어요. 되게 많은데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하는 시리즈니까 극장판이 제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내용도 가물가물한데 놀이동산에서 싸우는 거? 모르겠어요. 주말에 누가 그걸 튼 거예요. 주말에 이제 할 게 없잖아요. TV 보잖아요. 군대에서 20대 남성들 되게 옛날인데 그거 조그만 TV 틀어놓고 그 이제 보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도 제가 짬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조용히 틀어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건데 저도 몰입해서 나중에 막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요. 기억나. 극장판이 그 무슨 제목인 뭔진 작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스펙타클하고 내가 짱구는 못 말려해서 블록버스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저희 딸내미가 저걸 좋아해요. 명탐정 코난을 좋아해요. 극장판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같이 이제 좀 흘리피디피 보잖아요. 보다가 장난 스케일이 비행기가 막 비상 착륙을 하는데 막 공항 다 이상한데 부두에 있는 활주로를 뿌악 내려가면서 막 그거 막 다 깨부수고 막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짱구는 못 말려 제가 옛날에 봤던 거는
그 옛날에 이런 말하면 너무 다 드러나는데 테이프 공테이프 비디오 테이프에 그 방송을 할 때 실제로 그걸 뭐라 그러죠? 뜨는 걸 복사해 버린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봤었어요. 친척 동생들하고. 근데 아직도 그 장면들이 떠올라요. 그 어마어마한 큰 놀이동산에서 짱구가 집에 안 갔다가 생기는 이제 에피소드를 담아낸 건데 그때 그 약간 어딘가를 부모님하고 놀러 갔을 때 잠깐이라도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 심정도 담아내면서 막 약간 인셉션 같은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나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김연의 칼날 대추천입니까 그러면?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두 부류 애니를 한 번이라도 좋아하셨고 네. 그다음에 약간 그런 순수한 메시지에 좀 열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하시면 이거 나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안 즐기시더라도 웹툰에서도 판타지나 약간 검사 이야기 나오는 걸 좀 보신 분들이라면 그 안 좋아할 요소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코드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좋아하신 분이고 애니 자체를 안 보시는 분들에게까지 다가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애니 뭐 웹툰 이런 거 좋아하시고 검 관련된 이야기를 그래도 한두 편 이상은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이거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다 모아놓은 느낌도 있고 오랜만에 순수한 기사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전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옛날에 바람범이 거무심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의 코드에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 네. 야, 네. 정말 저도 모르게 메모를 할 뻔했어요. 그 애니 캐릭터의 말에 펜을 찾아도 펜이 없더라고요. 적으려고? 네, 왜냐면 저 말을 너무 네. 알겠습니다. 귀멸의 칼날 극장판 제목이 뭐였죠? 무한열차편. 무한열차. 네네. 이 정도 뜨면 후속작 이미 막 만들고 있겠는데. 근데 이건 무조건 후속작인 게 애니 1기가 끝나고 2기랑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이 돈으로 이제 2기를 투자를 할 건데 너무 성공을 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근데 원작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들었는데. 원작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네. 만화책으로는 끝났어요. 만화책은 끝났고. 애니로는 아마 한 3기까지 가려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장을 자주 못 가다 보니까 넷플릭스 이런 거 좀 끼고 살거든요. 그렇죠. 조금 이제 약간 좀 지나긴 했는데 일단 승리호 이야기를 살짝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이님 승리호 보셨어요? 저 봤어요. 저 개봉 한 날 봤나? 네. 그날 첫날? 네네. 저도 뭐 한 둘째 날인가 가족들이랑 같이 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네네. 왜 봤는데라고 하냐면 비판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대체로 후한 편이긴 해요. 영화나 네네네. 책에 대해서는 전 엄청 재밌게 야밤에 봐가지고. 네. 그렇군요. 후속작을 기다렸더니 거의 바로 후속작이 확정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 확정됐어요? 네, 확정. 나 그건 몰랐네. 네네. 하긴 이 정도 돈을 모았으면 확정이죠 거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판적인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사실 보면 틀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네네. 네. 뭐 그런 이야기 당연히 할 수 있고 저도 이제 뭐 승리호 대충 어떤 작품인지 이제 사전 정보도 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SF 장르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보기보다는 약간 가족물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도 아니고 그랬으면 극장에 빡빡 걸어가지고 천만 노리는 영화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극장에서 큰 스크린에서 보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면이긴 하고 왜냐면 이제 사실 또 때깔이 좀 구렸으면 이건 뭐 극장에서도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그런 생각은 또 안 들게 하거든요. 나름 그 정도 퀄리티면 저는 선방했다고 보고 일단 뭐 어색하다거나 구리다는 느낌은 사실 없었거든요. 제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약간 그 오디오에서 약간 어색할 때가 있긴 했는데 그건 이제 후시하면서 이제 그런 거겠죠?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고 살짝 그러니까 저도 영화관에서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별개로 저는 흥행을 노리는 영화를 주로 영화관에서 안 봐가지고 영화관에서 했으면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도리어 저는 넷플릭스로 해서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넷플릭스는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의 약간 성공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측량기였는데 거기서 저는 패스했다고 봐서 그런 측면에서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 자체가 엄청 막
반전이 있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은 아닌데 그럼요. 근데 그게 한국화 됐다는 게 좋아요. 다 어디선가 봤음직한 그런 설정과 서사긴 하죠. 거의 어떤 장면은 뭐야 저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장면이 있긴 한데 좀 그래도 그런 거를 다 섞어 놔서 그러니까 한국 우주 SF를 만들려고 한 시도여서 저는 이런 게 잘 돼서 돈을 긁어 모아야 좀 제가 그렇게 기다리는 김초육 작가의 그런 단편 시리즈들이 나온다든지 그러려면 조금 흥행이 잘 되는 작품들도 터져야 돼서 그거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 장르가 산업적으로 좀 안착하려면 그쵸. 대박인 게 하나 터져야 되고 신과 함께 그런 거 막 터져야지 저승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좀비물 같은 게 사실 거의 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장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사실 부산행이 뜨고 킹덤이 뜨면서 이제 주류 장르로 갑자기 안착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곧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이 나온다고요. 그거 아세요? 네, 웹툰 베이스. 저도 엄청 기다리는 작품인데 그 웹툰 다 읽었거든요. 저도요. 그거 좀 궁금하긴 해요. 네네. 네. 그런 게 나오려면 아무리 비판을 해도 뭐 부산행이든 반도 같은 게 계속 나와줘야. 동의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승려를 받기 때문에 저는 후합니다. 저도 좀 그래요. 네, 기대를 일단 크게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사실 저도. 네, 그렇고 이게 또 그런 어떤 신파적인 요소나 그런 요소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만 정도를 노리는 1000만 스코어를 노리는 그런 대규모 영화들은 이게 뭐지? 장르적 완성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40대 이상, 50대 이상까지도 극장에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산업적으로. 그렇죠. 네. 전 그게 무조건 없애야 되나. 헐리우드도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승려가 발판이 돼서 진짜 어디에도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진짜 고퀄의 이제 SF가 나오면 좋겠다. 그 생각이 이제 저도 저는 이거 딱 보고 든 생각은 이런 게 잘 계속 돼서 결국에는 김초육 작가의 우리가 비춰들어 갈 수 없다면에 몇 개만 뽑아서 단편으로 찍으면 왜냐면 그게 한 편으로는 뭐라 해야 될까 작품성으로 완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짧아서 길이가. 근데 그런 걸 블랙미러는 아니고 약간 초연미러 해가지고 단편으로 나오길 바라는데 그런 식으로? 그게 가능하려면 넷플릭스거든요. 그럼 넷플릭스의 승려가 잘 되면 이제 한국 SF 우주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정기적 투자를 한다. 그럼 김초육 작가가 아주 선망 리스트에 있죠, 사실. 사실 요즘 뭐 SF 작가님들이 좋은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네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도 동의가 하고, 근데 꼭 그렇게 옴니버스로 안 가도 그 예를 들자면 그 뭐죠? 그 드니 빌레브의 컨택트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테드 창 단편을 가지고 뽑아낸 거잖아요. 근데 감독이 너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 갖다 줬다 하지 않을까요? 왠지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나오실 테니까. 네. 컨택트는 약간 소설이 너무 좁은데? 그렇지. 그걸 또 엄청나게 잘 뽑아낸 세 개로 만들어 버릴 줄이야. 약간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기대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진짜 탁월한 원작이 정말 탁월한 감독에 의해 전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계승하면서도 완전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버린 거잖아요. 컨택트 같은 예가 저는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름이네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단편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게 너무 저는 또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SF물 중에 진짜 완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컨택트 그리고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진짜 뭐 명작이잖아요. 전 그래비티 그리고 뭐 마션 같은 것도 참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얼마나 검증 이런 거는 좀 잘 모르겠고. 그렇죠. 마션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좋았고 인터스텔라는 좀 사실 좀 거품이 있긴 하지만 인터스텔라는 이제 논란이죠. 이게 논란이래. 과학 영화로 SF로 봐야 될 것인지 좀 더 판타지스러운 기술 영화로 봐야 될 것인지.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배경은 우주니까. 그것 때문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갑자기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인터스텔라도 너무 좋고. 제이님은 좋아하시는 SF물 있으세요? 저는 뭐 인터스텔라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짜고 친 건 아니지만 컨택트는 진짜 좋아해서 저는 그걸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핸드폰으로 보다가 오열과 감동이 있어가지고 일어섰어요. 스타벅스에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또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에서 거기서 이제 아마
전체 음악 감독은 요한 요한슨일 거고 그냥 테마 그 OST 제일 중요한 주제곡을 이제 막스 리히터라는 이제 독일 음악가가 했는데 현대 클래식 음악가인데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분 둘 다 좋아요. 요한 요한슨 그다음에 이제 막스 리히터 너무 좋아서 그분들이 참여한 영화 음악을 역으로 찾아서 이제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저도 컨택트 좋아하고 주제도 좋았고 물론 이제 소설에 비해 확장된 세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파트가 있긴 해도 전 전체 스토리로서는 더 아름답게 잘 표현돼서 저도 그거 좋아하고 근데 그게 원래 원제가 어라이벌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컨택트로 한 건데 저는 그냥 그 컨택트 그 칼 세이건이 이제 베이스된 그 이야기 자체도 너무 좋아요. 우주에 대한 진짜 컨택트는 극장에서 봤을 때 진짜 감동이 장난 아니에요. 회전되면서 저는 또 극장에서 봤거든요. 옛날에. 와 그건 또 그 있잖아요. 그 왕 이러면서 막 그 전체 풀샷으로 확 잡는 거기면서 어우 장난 아닌데. 360도 약간 느낌 나면서. 네. 그리고 뭐 갑자기 이야기 너무 막 가는데 드니 빌리브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컨택트 만들기 전, 그러니까 완전 할리우드 주류 메이커가 되기 전에 그 작품 뭐죠? 그을린 사랑? 그을린 사랑. 진짜 그을린 사랑 보고 폭발적이잖아요. 너무 충격 먹었잖아요. 네. 이건 뭐 함부로 말하면 막 스포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영화기도 해서 저희 아내랑 이제 밤에 옛날에 한번 봤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봤거든요. 마지막에 둘이 뻥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저도 막 드니 빌리브 영화 찾아보고 막 이랬었는데 블레이드 러너 2046도 저는 맞아요. 되게 좋게 봤고 저렇게 찍어내면 그 누구죠? 원래 블레이드 러너 만든 사람이? 리들리 스콧. 맞아요. 리들리 스콧도 되게 보고 흐뭇했겠다 생각. 근데 조만간 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대 중입니다. 듄.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야겠네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요즘 뭐 주목하시는 책 있으세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주목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읽지 않은 책 두 권.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아직 책을 읽지 못했다. 맞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리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로 주목하는 책을 소개하는 거니까. 진짜 주목을 했다. 근데 책은 아직 없다. 한 권은 있는데 도착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다른 한 권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등록 3월 11일 출간 예정이어서. 맞아. 네, 그렇지만 지불은 했다는 거. 그래서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두 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가져오셨네요. 가져온 책부터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별을 떠나기로 했어. 허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5분의 SF 작가님들이 이제 엔솔로지 같이 쓰신 거예요. 엔솔로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주요 테마는 여성들이 다른 행성에서 사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띠지에도 있는데 여자들은 이곳이 아닌 다른 별에서 다른 이야기를 꿈꾼다 해서 약간 아예 이제 우주 SF긴 한데 여기서 이제 여성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 여성들이 이주하거나 거기서 생존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가지고 저는 사실 책의 가치다. 책과 서점에 관련된 SF 엔솔로지 있거든요. 거기도 천슬란 작가님이 참여하셨는데 천슬란 작가님과 나머지 작가님들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저는 천슬란 작가님 이제 신간 알림을 켜놨기 때문에 또 켜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바로 데려와서 기대감으로 아마 곧 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거의 뭐 확증된 재미죠. 이 두 개의 요소가 다 만나버리면 싫어하지 않지 않을까. 5분의 작가분이 참여하셨고요. 천선란 이분이 니은 발음이 좀 어렵죠. 천선란 작가님 그리고 박혜울 작가님, 박문영 작가님, 오정현 작가님, 이루카 작가님 이렇게 5분이 각자 한 편씩. 그럼 이게 뭐 메인 테마가 뭐죠? 메인 테마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 다른 행성들의 이야기여서 어차피 뭐 엔솔로지니까 이어지진 않지만 근데 거기서 주된 거는 이제 여성의 이야기인데 소위 말해서 여성의 환경을 바꿔보는 거죠. 아예. 그래서 거기서의 생존, 그다음에 이주, 적응 이런 걸 담아냈기 때문에 좀 더 재미나게 좀 SF의 약간 어떻게 보면 특정한 컨셉을 정했다고 해야 될까? 여성 우주 SF로.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읽어가서 더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하나도 이거 책을 펴보진 읽진 않았어요. 않았지 우리가. 네네 읽질 않았어요. 맞아요. 더 이상 물어보시면 보도 자료를 읽을 수 있어. 지금도 뭐 약간 경고처럼 들리는데? 뭐처럼요? 경고. 무슨 경고? 그만 물어봐. 아니 이러면 진짜 몰라. 이제 좀 더 물어보면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허블 출판사 아시죠? 이렇게 거기까지 안 물어볼게요. 네, 근데 허블이 동아시아 그 브랜드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네. 그 이제 저도 이 5분 중에 아는 분은 2분인데요. 박해율 작가님, 그러니까 보니까 박해율 작가님이 2018년 한국 문학상을 타셨고, 네네. 천삼란 작가님이 그 다음에 2019년 한국과학문학상을 타셨네요. 오. 박해율 작가님 작품은 저 읽어봤어요. 기파라는 작품이고요. 이 기파라는 장편으로 이제 장편 부분 대상을 기파. 오. 네, 타셨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재미 보장이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작품을 쫙 뽑아내셨더라고요. 그 사실 SF가 군더더기 붙이자면 한없이 갈 수 있는 배경 설명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 정도 급의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SF라는 장르가 특히 매력적이게 된 이유는 한국의 맥락 안에서 이걸 뭐 문학적이다 이렇게 딱 정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SF적으로 잘 결합해서 담아냈다는 것이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 중심으로 그게 많이 공감하게 된 것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책의 가치다 시리즈를 좋아했던 이유가 이분 이제 작가의 말들이 한마디씩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작품은 너무 구한말 소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실제 구한말 같고 너무 그런데 SF로 왜 들어갔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재밌게 읽었더니 끝에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본 SF는 과학 얘기가 나와서 SF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미래와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SF라고 본다라는 생각이 너무 저한테도 맞닿아 있어서 그거죠.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면서 과학력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가정, what if잖아요. 만일 어떠했다면을 끝까지 또 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좀 거기서 이제 상상력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설정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의 기본적인 설정들. 근데 여러분 책의 가치다 진짜 재밌어요. 책의 가치다? 네, 저도 읽고 있는데 금서의 계승자. 이것도 진짜 소름이었고. 그게 첫 번째 작품이죠? 두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첫 번째 작품만 지금 읽은 상태인데. 붉은 구두를 기다리다, 그죠? 맞아요. 네네. 네. 그 작품도 되게 특이했어요. 네, 진짜 약간. 그리고 바벨의 도서관. 이건 보르헤스인가? 아마 보르헤스의 작품에도 이게 있을 거예요. 똑같은 제목이. 근데 거기서에 나온 주제를 가지고 AI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담아냈는데 이것도 너무 좋고 마지막이 두세 개. 천슬란 작가님 작품은 약간 쎄하게 끝나긴 하는데 이것도 약간 블레이드 러너 느낌도 나고 너무 재밌습니다. 최희님이 주목하는 첫 번째 책 우리는 이 별을 떠나기로 했어라는 책을 방금 이야기해 주셨고 그와 동시에 책의 가치다라는 엔솔로지도 함께 소개해 주셨네요. 두 번째 책은요? 두 번째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붉은 피디님이 약간 이걸? 이러셨는데 근데 결론은 붉은 피디님도 사셨다는 거. 저 예약 걸어놨어요. 네, 저도 예약 걸어놔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임경선 작가님의 평범한 결혼생활 토스트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네, 출간 예정이 3월 11일인데 저희가 지금 녹음 날짜는 3월 3일이어서 아직 책은 오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우선 임경선 작가님을 좋아했어요. 그 요조님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 담아낸 거나 그냥 여러 에세이들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 최근에 클럽하우스에서 너무 자주 배워가지고 자주 배우면서 이 책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출몰하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덜 하시는데 초창기 확 떴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듣게 되면서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약간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자기 결혼 생활 압축한 내용도 너무 재밌는 게 3주 만에 청혼하고 3개월 연애 후 결혼을 하신 건데 결국에는 이게 자기의 뭐라 해야 될까 완전히 안 맞는 사람과 어떻게 사는지를 담아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이런 책을 쓰는 나와 이혼하지 않은 남편이 감사한다라는 말이 어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저는 결혼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다루는 작품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예약 저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환상적으로만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보통 미디어에서는 아직도 결혼을 너무 그거는 뭐 그렇죠. 아직 네. 그게 좀 크고 그리고 아직 사람들은 결혼을 너무 당연한 것? 안 하면 비정상으로 여기는 게 아직은 문화적 풍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나이대 정도 이상은 아직 그런 게 되게 많고 사실 저도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잖아요. 저 때만 해도 너무 당연한 결혼은 코스처럼 그쵸. 결혼 뭐 출산 이렇게 이게 그냥 이거에 대해서 별 저항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히 또 그런 옛날 패러다임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으로 선택하는 게 비혼 관련 책도 보지만 결혼을 이게 좀 곤란하거나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다룬 것도 좋아. 약간 블랙 코미디 보는 느낌으로 보곤 하는데 이것도 기다려지고 사실 구매자 분포도가 너무 웃겨서 지금 이미 예약 판매를 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남성 비율은 진짜 적고 여성은 30-40대 비율이 제일 높고 이런 측면에서도 너무 이게 재미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하시는 말이 한 남자는 20년씩이나 생활을 했으니까 한두 마디 할 자격은 있다고 봐서 했는데 또 어떤 글에서는 이혼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말이 이거는 재밌을 것 같아서 바로 또 결혼 20주년 인식인다고 하길래 또 축하의 느낌으로 하면서 그 곤란함을 그 낯섦을 한번 알고 싶어서 제 경우는 임경선 작가님을 알게 된 거는 옛날에 유희열 씨가 진행했던 라디오 천국이라는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네. 유희열 하면 스케치북 딱 생각나시죠? 스케치북밖에 안 떠. 근데 사실 유희열은 그 지금에야 어떤 메이저 제작자가 되고 엔터테이너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희열은 원래 라디오 진행의 대가였어요. 아, 라디오예요? 그럼요. 예전에 그리고 라디오 천국 전에 유희열의 음악도시인가? 맞나? 그 전에 이제 MBC 하던 그것도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고 입담이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라디오에서 갈고 닦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연마된. 그럼요. 네, 원래 또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재밌는 그쵸. 사람이니까 가능한 건데. 그래도 연마가 필요했을 텐데. 감성 변태 이제 그런 게 사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막 이상한 농담. 근데 지금 공중파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본인이 물을 뺏고 시대가 달라지기도 해서 조심하는 게 있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뭐 장난 아니었어요. 눈알 변태라고 스케치북에서는. 네, 그랬죠. 그리고 도망가로 많이 쓰이잖아요, 짤이. 그 아이유. 네. 아이유든 그러니까 성별을 떠나서 아무튼 너무 탐나면 눈빛이 이상해져가지고. 네. 제가 이 이야기 왜 했냐면 그 라디오 천국에서 임경선 작가랑 같이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이 코너를 고정 코너. 네, 매주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상담 같은 거 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야, 이분이 말을 진짜 너무 잘하시고 관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글을 쓰시면 야 재밌겠다. 당연히 그 생각이 들 만큼. 네, 그래서 이분의 글도 신뢰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 라디오 천국 때 들었던 임경선 작가님의 그걸 너무 그 코너를 너무 좋아했어서. 네. 또 마침 또 이런 책을 쓰신다고 하니 저도 좀. 그렇죠. 저도 결혼한 지 한 15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럼 5년 뒤에는. 근데 이런 말 왜 했을까? 네, 편집할까? 네, 하지 마요. 네, 아무튼 네, 저도 좀 기대하고 예약 걸어놓은 책입니다. 네. 오늘 그럼 이 2권? 네. 저희가 생각보다 앞에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저 50분째야. 그니까 그리고 다음 편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갈게요. 자, 저는 3권을 일단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김채엽 작가님과 김원영 작가님이 함께 쓰신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이고요. 그 기술과 장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김원영 작가님을 잘 몰랐는데 그 예전에 한번 금책방에서 그 김원영 작가님 책 중에 실격당하는 자들을 그 책을 한번 저희가 이야기했었거든요. 제가 고른 책은 아니었고 당시에 이제 용도사님이 아마 골랐을 텐데 그 책을 읽고 진짜 저도 약간 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저는 김원영 작가님 책이 나오면 항상 주목하게 되고. 근데 이제 요즘 또 가장 핫한 작가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김채엽 작가님은. 그렇죠. 이분들이 콜라보로 무슨 얘기를 할까?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 너무 궁금하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챕터 1까지 챕터 1만 읽었나? 전 서문까지. 네. 저도 막 주문했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범상치 않아요. 너무 우리가 고민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무심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살잖아요. 저희가 그런 인식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장애에 대한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그냥 그 두 분의 글을 읽고 있으면 제가 뭐랄까 좀 리프레시 된달까? 제 관점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점검하게 된달까? 그렇죠. 네. 표현이나 이런 것도. 예, 그런 면들이 좀 이걸 뭐 조심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특히 이제 실격당한 자들의 변론 그 책은 굉장히 제가 건드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공저하신 네, 이 책 사이보그 대단은 되게 흥미롭고 신뢰가 되는 책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영화 평론가이신 최은 작가님의 제인 오스틴 무비클럽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책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인 오스틴에 대한 모든 것을 또 영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다 섭렵하시고 그걸 다 분해서 책으로 딱 내신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보통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제인 오스틴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정리는 영문학자가 해야 될 법한데 그걸 영화 전문가께서 이걸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관점이 사실 저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요즘 시대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워낙 엄청난 고전들이긴 하지만 갈수록 사실 좀 안 읽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인 오스틴을 내 생명력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거는 영화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엠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것도 완전 지금 당대 가장 핫한 배우를 써가지고 아냐 테일러 조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 제인 오스틴의 생애와 문학 작품까지 아우르면서 이걸 다뤄주는 이 책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권해드리고 싶고. 여기서는 제인 오스틴의 영화 기반으로 소설도 같이 설명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네. 영화가 주긴 합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작품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원작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도 좀 읽고 있는데 아직 읽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탄탄하게 쓰셨고요. 네. 그러면서도 대중성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네, 그런 흔적이 보이고. 네. 저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분은 진짜 모셔서 뭐 이야기를 수 있지 않으세요? 있는데 이건 이제 편집하자면 하다못해 차비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책은 좀 뭐랄까 저도 좀 잘 섭렵해서 같이 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엄두가 안 나. 일단 영화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 이제 픽해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일부만 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 위주로 뭐 한다든가. 하여튼 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책이고 흥미가 갑니다. 세 번째는 다큐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다큐의 기술이요? 예, 이 책은 김오경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한 40년 이렇게 해서 이분을 소개하시더라고요. 한국 다큐계의 스승이자 멘토. 40년 현장 경험으로 완성된 다큐멘터리 제작 결정판. 그리고 뭐 한국 다큐멘터리의 교과서가 탄생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지간한 책을 이렇게 소개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위험하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40년을 현업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제작자로서 이제 살아오신 분이고 이런 분이 다큐멘터리에 관해서 쓴 입문서예요. 근데 저는 다큐멘터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즐겨보진 않아요. 종종 보시는 가끔 이제 뭐 그렇죠? 사실 되게 뭐랄까 유명하게 회자되는 작품이 있잖아요. 다큐멘터리가.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이제 설익은 제 생각인데 다큐멘터리 모든 글이든 사실 모든 창작물은 다 편집된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다큐멘터리에 저는 그 제작과 이런 거에 대한 좀 회의가 있었어요. 너무 너무 편집되고 가공된 그 목적성이 어떨 때는 너무 노골적인 작품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작품에 대한 거부감이었던 거죠. 그쵸. 제가 다큐멘터리 자체에 거부감을 가졌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뭐랄까 이 다큐멘터리가 작동하는 문법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이거는 뭐 사실 글을 쓰는 사람에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현대 시대의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쵸. 역할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이건 좀 제가 좀 공부해보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법을 좀 이해해보고 싶어서 네, 골라봤고 사놓는데 아직 읽지 못했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작년에 나온 그 다큐하는 마음 또 너무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네, 약간 겹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좀 더 교과서 같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제목도 다큐하는 마음, 다큐의 기술 같이 읽으시면 더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럼요.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갖거나 그 세계가 궁금하신 제작하는 세계 사람들의 세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그 다큐하는 마음이 딱 낀 책인 것 같고 좀 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공부해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하는 분은 네, 이렇게 이 책을 다큐의 기술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 좋습니다. 넣어놨어요, 장바구니. 호호호.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제 녹음을 하는 그런 스케줄로 다시 이제 좀 재구성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막 아파가지고 막 다 못 그러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1, 2부 같은 개념이고요. 이제 1부로서 오늘은 좀 다양한 이야기, 영화 토크 그리고 좀 저희가 주목하는 책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걸로 채워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책 한 권을 고르고 저희가 원래 했던 것처럼 그 책에 대해서 또 각자 또 이야기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